34쪽 BIS 비율 관련된 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고 와서 해설 듣길 바랍니다. 자, 우리 37번에서 42번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보시다시피 경제와 법 융합 지문입니다. 경제, BIS 비율 금융기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말랑말랑한 법, 그리고 딱딱한 법에 관한 법 관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경제와 법 융합 지문이라는 거 하나 파악해 두시고요. 2020년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읽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못 풀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후반부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출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네요.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란 말이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 기준이 어떻게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나 요거를 파악해주는 문제다. 파악할 수 있고요. 38번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앞부분만 한번 쭉 훑어볼게요. 조약, 바젤 협약, 딱딱한 법, 국제기구, 바젤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조약, 바젤 협약, 바젤 협약, 바젤 기준, 딱딱한 법 이런 개념어들에 주목을 해서 문제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파악을 잘 해줘야겠다. 39번 한번 볼게요.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네모쳐진 개념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BIS 비율이라는 게 나오면 그 개념, 비율을 구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부분을 쭉 보면 바젤 1, 바젤 2, 바젤 3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어야 했죠? 1, 2, 3의 차이점에 주목을 했어야겠죠. 무언가 다르니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이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읽는 연습을 하셨어야 됐다. 자, 4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이래요. 사례 적용하는 문제구나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표 나온 경우에는 표의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자본, 위험 가중 자산 이런 개념들이 나왔구나 파악할 수 있고요. 자기자본과 위험 가중 자산 개념이 나오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대충 한번 쑥 보면 BIS 비율 아까 주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도 출제 요소로 나오고요. 바젤 협약도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에 올라가서 기억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 줍니다. 여기 있네요. 말랑말랑한 법 관련된 내용이네요. 요거에 해당하는 사례래요. 그리고 앞부분 쭉 보니까 바젤위원회라는 말이 쭉 나오고요. 여기는 문맥상 바꿔 쓰는 단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의 2분 넘게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에 쭉 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30초 내로 끊을 수 있어요. 문제 먼저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지문 같이 한번 볼게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개념 하나 나왔어요.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래요. 조약은 지켜야 할 것들을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라고 나와 있고요. 국제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상관없이 국제사회 일반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래요. 조약도 규범이고요. 국제관습법도 규범이래요. 자, 근데 반면에 그러면 규범이 아닌 것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대요. 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특이한 점이 나와 있죠. 권고적인 효력만 있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아까 바젤위원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또 많이 나왔죠. 얘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BIS 비율과 같은 것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대요. 특이하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권고할 뿐인데 회원이 아닌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이 보인대요.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대요. 얘는 지금 규범이 아니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엄격하게 준수해요. 규범처럼 준수하는 이 규범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위반, 원래는 그걸 어겼을 때 무언가 벌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효력을 확보했대요. 기존의 규범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통해서 효력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 BIS 비율 규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효력을 확보하고 있냐? 바로 신뢰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신뢰로서 형성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고 신뢰가 이렇게 강한 구속력을 띨 수도 있구나. 신뢰로 인해서 가장 강한 구속력을 형성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한번 보겠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 볼게요. BIS 비율은 드디어 BIS 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런 거 읽으실 때 이게 개념이구나, 이게 목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읽으면 좋아요. BIS 비율의 개념은 어디 있어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BIS 비율의 개념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바로 BIS 비율 설정의 목적이죠. 자, 이러한 개념과 목적을 가진 BIS 비율을 얘기를 했고요.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대요.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요런 식 나오면 잘 보셔야 되죠. 요런 식 보시고 여기 안에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되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이 올라가면 비율도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분자값이 커지니까. 그리고 위험가중자산, 분모값이 커지면 이 비율의 값은 낮아지겠다.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 파악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자기 자본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네요. 이런 구성 요소들도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거래요. 보유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대요. 자, 요거 한번 옆에다가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BIS 비율은 뭐래요?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에요. 자, 그럼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보유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래요. 곱한 값들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나요? 합이겠죠. 어쨌든 합이라는 표시 해주시고. 자, 분자값은 뭐예요?
기본 자본, 그리고 보완 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래요. 이게 바로 자기 자본이죠. 이게 바로 자기 자본이다. 거기에 100을 곱하면 BIS 비율이 나온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요런 식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 비례반비례 관계 잘 체크할 수 있겠죠.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분모값이 커지니까 비율은 작아지고요. 위험 가중치가 떨어지면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비율은 커지겠습니다. 그리고 분자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비율은 커지죠. 요런 거 기계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설명까지 봤고요. 위험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 위험 가중치에 대한 얘기 했었죠.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거래요. 자산 유형별로 신용의 위험도가 다르니까 그걸 반영을 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그리고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됐대요.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에 관한 정보도 늘상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로 획일적으로 부여가 됐대요. 여기까지가 위험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 아, 시장의 위험도 요 수치에 반영을 하자는 요구가 커졌대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대요. 위험 가중 자산을 어떻게 다시 바꿨다고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IS 비율을 산출하고자 했다.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동을 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신용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 측정 방식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측정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젤 1 협약이다. 요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바젤 1 협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요 옆부분에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자, 쌤이 지금 필기를 뿅 하고 데리고 와 볼게요. 짠! 이렇게 바젤 1 협약 기준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규제 비율은 몇 %예요? 8%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우수 및 채무. 이렇게 자기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위험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를 했었나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국채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이렇게 일괄 부여가 되었는데 시장 위험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니까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젤 2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젤 2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바젤 1과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을 해서 보셔야겠죠. 금융혁신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났대요. 2004년에 굉장히 최근이죠. 2004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구나. 어쨌든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바젤 2 협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 자산은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대요. 수정된 사항이 나왔죠. 위험가중 자산을 계산할 때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둘 다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대요. 자, 바젤 1에서는 어땠어요? 자산의 유형별로 국채는 0, 회사채는 100 이렇게 획일적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바젤 2에서는 자산의 유형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신용도까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위험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봤더니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델,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표준 모델과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이 있구나.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에 대한 그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아까는 몇 프로였어요? 0%로 그냥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도에 따라서 0에서 150%까지 때리고요. 회사채는 어때요?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했대요. 자, 예를 들면요.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으로 개선된다. 100억에 0.2 곱해서 20억으로 만든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예시를 들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써먹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자, 내부 모형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 한번 봤더니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 승인 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낯익은 문장이에요.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어요.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과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그 내부 모형이라는 방식은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구성되어 있구나. 요거 파악 하나 하시면 좋겠죠. 뭔가 두 가지의 그 개념 간에 유사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것도 발견하셨으면 굉장히 문제를 하나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했대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뭐예요? 위에 보시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BIS 비율이죠.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BIS 비율의 최저 비율은 몇 %예요? 지금은 8%죠. 8%를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대요. 자,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대요. 자기 자본의 그 비율을 더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좀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한 건데 그게 어떻게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두면요. 그 국가에서 자기 자본, 내가 가진 그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본래 최저 비율이 있으면 최저 비율에 맞게 그 정도의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지킬 거예요. 그거를 상위해서 한참 더 높게 해서 지키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게끔, 최저 비율에 맞게끔 그 자산을 계속 운영을 했을 텐데 감독기관은 필요시에는 너희 자기 자본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서 그 은행의 건전성을 좀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경직된 기준을 조금 더 상위해서 더 높게 올릴 수 있도록 마련을 했다, 보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젤 2 협약까지 봤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도 필기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바젤 2에 대한 필기도 가지고 왔어요. 바젤 2의 모든 것을 담은 건 아니고 일과의 차이점을 담은 부분들을 쓴 거예요. 보시면 신용위험 위험 가중치, 위험 가중치는 기존에는 자산의 유형만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산의 유형에 신용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표준 모형에서는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신용도가 높을수록 퍼센트를 떨어뜨려주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내부 모형은 감독 승인 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여기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었죠.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8%를 초과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IS 비율, 바젤 협약 1에서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 8%를 초과할 수 있다. 언제? 감독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이거를 초과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죠. 자산 유형의 신용도까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1에서 2로 가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바젤 3 협약까지 한번 가봅시다.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우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자기자본에서 단기우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대요. 바젤 3 협약은요, 2014년에 나왔고요. 지금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최근 얘기예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우순위 채무가 제외됐다.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 자, 최소 6%가 되게 해서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놓쳤을 것 같아요. 자기자본의 비율이 아니라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넘어야 됩니다. 자, 우리 BIS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위험 가중 자산의 자기자본의 비율이었죠. 근데 자기자본에서 뭐가 빠졌어요? 단기우순위 채무가 빠졌어요. 자기자본 중에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만 남았습니다. 자, 이 비율이 6%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죠. 뭐가 6% 이상이 돼야 된다? 위험 가중 자산분의 기본 자본의 비율이 6%를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단기 후순위 채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죠. 그게 빠지면서 자기자본은 어때요? 손실이 났을 거예요. 자기자본이 적어졌을 거예요. 자, 그 손실을 빨리 복원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쓴 거냐면 기본 자본의 비율을 높여라. 복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본의 비율을 6% 이상으로 높여라 라고 제한을 둠으로써 자기 자본이 빨리 복원될 수 있게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대요. 계속 개정되어 오고 있죠. 자, 바젤 3 협약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3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필기 가져올게요. 짠! 바젤 3에서 변한 건 뭐예요? 자기자본에서 단기우순위 채무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위험가중 자산분의 기본자본 비율이 최소 6% 이상이 되게 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바젤 1에서부터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파란색 친 거는 바젤 2에서 변한 거. 그리고 바젤 3에서는 어떤 게 변했어요? 기본 자본에 제약이 가해졌고요. 6% 이상을 유지해라. 왜냐?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6% 이상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단기 우순위 채무가 빠졌죠. 요렇게 변했습니다. 바젤 1에서부터 2, 3까지 가면서 요런 변화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가셨어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좀 읽기 쉬운 내용들이죠.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을 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대요.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 바젤 기준을 그러면 왜 따르냐?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랐느냐를 보니까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가 된대요. 우리 국가의 은행이 믿을 만해라는 비율을 바젤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바젤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국가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바젤 기준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쟤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은행이 믿을만 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줘야지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신뢰를 받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의 은행은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아요. 쟤네 뭔가 위험한 자본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 언제 파산할지 몰라. 언제 도산할지 몰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죠. 그죠? 누가 잡아주겠어요? 심하면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할 수 있대요. 국제금융시장에 발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대요.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요. 자, 바젤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회원들에게는.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얘네 감독 권한 없어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도 없어요. 이것 또한 밝히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대요.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회원이 아닌 국가예요. 회원들에게는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해요.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아요. 근데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도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 회원이 아닌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말랑말랑한 법의 개념이다. 자, 말랑말랑한 법은 형식적으로 구속하지 않아도 신뢰로 인해서 회원이 아닌 국가들까지도 지킨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얘는 아까 뭐였어요? 1문단에 나와 있었죠. 얘네는 규범이었어요. 그에 비해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는데 바젤 기준도 장래에는 뭐 딱딱한 법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말랑말랑한 법과 딱딱한 법의 차이점, 그리고 기억에 해당했던 말랑말랑한 법의 개념까지 잡고서 한번 문제로 가봅시다. 37번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한 국제적 기준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젤 협약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뭐하며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며 뭐뭐하고 있다. 계속 이런 구조의 반복이에요. 주의하셔야 할 거는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생기면 늘상 주의하셔야겠죠. 앞에만 맞다고 냅다 뒤에 안 보고 체크해버리시면 큰일 나죠. 자,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 맞아요?
바젤 협약의 내용, 변화 양상 1, 2, 3로 서술하고 있었고요.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대요. 규범성 맞아요? 맞습니다. 바젤 협약은 규범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규범이 아니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규범처럼 행동을 하죠.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대단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규범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겠다라고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왜 틀린지.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했대요. 원인? 나와 있긴 했어요. 바젤 BIS 비율을 제정한 원인이 나왔었죠.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었고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나요?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범을 분류하지도 않았고요. 3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필요성도 나와 있었죠. 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었고요. 뒤에도 볼게요. 국제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 전혀 없었습니다. 4번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 없었고요. 규범의 장단점 없었습니다.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 없었고요. 국제사회에서 규범 설정의 주체가 지닌 특징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맞는 선지다. 파악을 해주셨으면 됐겠죠. 자, 38번으로 갈게요.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은 뭐예요? 규범이에요. 규범. 그리고 조약의 개념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맞는 선지.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 변경되는 기준에 엄청나게 주목을 하면서 왔죠.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아니죠. 딱딱한 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법의 얘기예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거는 규범, 딱딱한 법이 아니죠. 딱딱한 법에 대한 서술이 되려면 신뢰보다는 제재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3번 들린 선지.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기구의 결정 뭐예요? 바젤 협약, BIS 비율 이런 거죠. 입게 될 불이익 뭐였어요?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아서 국제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발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요거 맞는 선지. 5번.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맞죠? 왜 바젤 기준을 들여와요? 우리나라 은행 건전하다.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법제화했다라는 게 나와 있었죠. 자, 3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쌤이 지금 이거를 새벽에 찍고 있는데 목소리가 계속 가네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1번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나요? 바젤 1 협약에서 회사채는 어떻게 부과가 되죠?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회사채는 100%가 부과가 돼요. 바젤 1 협약에서는 신용도를 고려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신용도를 고려하는 건 언제예요? 바젤 2 협약에서였습니다. 자, 회사채는
신용도가 뭐 없든 있든 간에 무조건 100%로 위험 가중치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에도 BIS 비율은 동일해요. 신용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같습니다.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바젤 2 협약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감독기관은 필요시에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을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 있어요. 최저 비율은 늘 동일하나요? 아니죠. 최저 비율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바젤 2 협약에서는 국채와 회사채에 부과되는 그 위험 가중치가 어때요?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국채는 0에서 150%였고요. 회사채는 20에서 150%였습니다. 자, 국채를 다 판 다음에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0%의 위험 가중치를 가진 국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다 판 다음에 20%의 위험 가중치를 가진 회사채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BIS 비율은 뭐예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죠. 자, 위험 가중치는 여기에 곱해지는 거죠. 국채가 0%짜리였는데 그 돈을 다 20%의 위험 가중치가 붙는 회사채에 샀다면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가중치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가중 자산도 커지는 거고요. 분모가 커진다는 것은 BIS 비율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아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가중치가 낮아질 경우에 비율이 높아지겠죠. 가중치가 만약에 내가 국채를 120%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 위험 가중치를 가진 회사채에 투자를 한다면 위험 가중 자산이 낮아져서 분모가 작아져서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위험 가중치가 높아질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아진다는 틀린 얘기입니다. 바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시장 위험의 경우와 같은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감독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공통점으로 파악해놨던 그 부분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이죠.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 중 내부 모형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내부 모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맞는 선지. 아까 공통점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선지 파악하기 굉장히 쉬웠겠죠. 자, 5번 가볼게요.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자, 얘는 2%라는 수치는 거기서 나온 것 같죠. BIS의 최저 비율은 8%인데 기본 자본의 비율은 최소 6%예요. 여기에서 나는 그 최저 간의 차이 2%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한번 따져볼게요. 위험 가중 자산 분의 기본 자본이 글씨가 아주 대단하네. 최소 비율이 6%가 넘어야 되죠. 자, 근데 BIS 비율은 어때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BIS 바젤 3 협약에서는
그 자기 자본이 어떻게 구성돼요? 기본 자본에 보완 자본까지만 더한 거죠. 이게 8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 부분이 6%를 넘어야 돼요. 그 말은 6.5, 7, 8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저 6%일 때는 보완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의 비율이 2%가 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기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이 6%라면 근데 최저 비율이 6%이기 때문에 요 i는 6%를 넘을 수 있죠. 얘가 만약 7%가 된다면 어때요?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의 비율은 1%만 돼도 돼요. 자, 그러면 5번 선지 어떻습니까?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의 최소는 2%는 돼야 되나요? 아니요. 2%보다 낮아도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5번이 답이 아니고 맞는 선지는 4번이 되겠죠. 39번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좀 어려운 문제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아주 볼륨이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40번 문제가 오답률 1등이었어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보기부터 같이 볼게요.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대요.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해서 공시했대요.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다. 그 외의 자산은 다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모형에 따른 지금 결과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았어야 할 부분은요. 자기 자본과 위험 가중 자산을 발표한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채를 30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위험 가중치 50%를 반영한 게 300억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요. 일단은 한번 바젤 2 협약의 기준에 의거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신용도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진다 라는 게 나와 있었고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기 자본은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더해요? 얘랑 얘 다 더하죠. 바젤 3 협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얘를 빼야 되죠. 이런 거 잘 파악을 해두시고 지금 이 협약에 따르면 자기 자본은 110억입니다. 자,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 자산이래요. 지금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몇 퍼센트죠? 50%예요. 어떠한 금액의 50%가 300억이다. 그럼 어떠한 금액은 몇 퍼센트 얼마인가요? 600억이죠. 회사채 600원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의 위험 가중치가 50%라고 판명이 되어서 0.5를 곱한 300억 이 위험 가중 자산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자, 위험 가중 자산은 지금 얼마인가요?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신용 위험에 따른 거 더하기 시장 위험에 따른 걸 다 더해야 위험 가중 자산이 되는 거죠. 분모에 들어갈 위험 가중 자산은 300억, 300억, 400억 더하면 1000억이죠. 자, 그럼 BIS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1000억분의 110억 원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1%가 나옵니다. 자, 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낚였을 그 요인은 위험 가중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전혀 안 풀렸을 거예요. 위험 가중치 50%, 회사채에서의 50%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거 명시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웃돌겠군이라는 뜻이죠. 11% 웃돕니다. 최저 비율이 얼마인데요? 8%죠.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2번.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자, 지금 11%를 공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50%였어요. 위험 가중치가 50%였는데 위험 가중치가 떨어졌어요. 이 말은 즉슨 위험 가중 자산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위험 가중치가 작아졌으니까 자본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한 위험 가중 자산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분 뭐가 작아졌어? 그러면 비율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셔도 되고요. 600억에다가 20% 곱해가지고 일일이 더해서 퍼센트가 올라가는구나 깨달으셔도 됩니다. 자, 3번. 가분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몇 억이에요? 600억이에요. 600억에 50%를 곱해서 300억이 나왔어요. 지금 국채의 위험 가중 자산은 얼마예요? 300억이에요. 자,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국채의 실제 규모가 컸대요. 만약에 600억보다 컸다면, 국채의 실제 규모가 600억보다 컸다면 여기 곱해질 비율은 당연히 똑같이 300억이 나오려면 600억보다 큰 값에 더 작은 비율을 곱해야지 똑같은 300억이 나오겠죠. 실제 규모가 더 크다면 비율은 더 낮아야지 똑같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그쵸? 간단한 계산이죠.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아야죠. 똑같은 300억이 나오려면.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자면 600억보다 큰 숫자를 하나 정해요. 그리고 때려봅시다. 내가 국채를 1200원어치 가지고 있어. 1200원이 아니라 1200억이죠. 12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300억 원이 되려면 25%의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야 되죠. 4분의 1이니까. 자, 이 말은 즉슨 얘보다 얘가 크려면 얘보다 얘가 작아야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3번 넘어가고요. 4번 가볼게요. 가분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자, 위에서 산출한 가격들은 바젤 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른 산출이에요. 근데 바젤 1을 한번 들이대보겠다 이거죠. 바젤 1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면 어때요? 회사채는 몇 퍼센트 반영해요? 100%를 부과합니다. 위험 가중치를 100%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600억 원이 된다. 맞죠? 이 문제는 회사채의 실제 규모를 그 50%라는 수치를 보고 유추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겠죠. 5번. 가분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바젤 3 기준에서 보완된 기준은 뭘까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완된 기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단기 우순위 채무 빼는 거였어요. 자,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를 넘어야 돼요. 지금 기본 자본은 50억 원이죠. 위험 가중 자산은 1000억이에요. 여기 변동 없다고 하니까 1000억인데 1000억 중에 지금 기본 자본은 50억밖에 안 돼요. 이게 6%를 넘어야 되는데 보완 자본 10억을 증액한다고 넘나요? 아니죠. 보완 자본은 보완된 기준과 상관이 없어요. 기본 자본을 10억을 늘려줘야지 60억이 되어서 최소 6%를 충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보완 자본은 그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 아닌 선지는 5번이고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얘가 2020 수능의 오답률 1등이었습니다. 자, 41번으로 가봅시다.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예요? 말랑말랑법이죠. 말랑말랑한 법 이었어요. 오늘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자, 말랑말랑한 법의 개념이 뭐였어요? 국제기구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은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요거를 머릿속에 박아 넣고 41번 문제를 보셨어야 되죠. 회원이 아님에도 받아들여서 시행한다. 회원이 아님에도 받아들여서 시행한다. 는 거 머릿속에 넣고 1번부터 가봅시다. 바젤위원회가 국제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아니죠. 회원이 아닌 국가가 받아들인다.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게요. 2번.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죠. 3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 지키죠. 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지킨다라는 내용이 언제 나오는지 쭉 봅시다. 4번.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이거는 회원 국가가 의무를 이행한다 라는 말이니까 아니고 5번.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회원이 아닌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찾았다. 여기 있죠. 회원이 아닌데도 도입하는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잡고 있었으면 바로 5번까지 내려와서 답을 찍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42번 한번 가볼게요.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한번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조금 참신했어요. 완전히 단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문맥상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를 고르는 조금 특이한 단어 문제였습니다. 너무 크게 잡아서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A.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요거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A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A, E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힘들어. A가 어딨지? 여기 있다. 고려하도록. 자,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대한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요거를 반영하여 산출하도록이라고 바꿀 수 있나요? 맞죠? 여기에서는 BIS 비율을 산출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고려한다는 것은 자산의 유형, 신용도를 모두 반영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도록 했다. A는 바꿀 수 있겠고요. B 가봅시다.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규제 비율 몇 %였어요? 아까 써놨네. 8%죠. 말을 이렇게 풀어놨지만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BIS 비율이에요. 동의어죠. BIS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8%가 넘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문맥상 이 개념어들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도 개념어를 풀어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C.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발을 들이는 게 바젤위원회에 발을 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를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D까지 볼게요.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을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됩니다. 왜냐? 아까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권고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과 바꿔쓰기에 적절합니다. 이렇게 앞뒤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연결해서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선지였고요. 5번 이 딱딱하게 응고될지 요거 딱딱한 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놨네요. 규범. 규범처럼 될지 모른다. 요것도 바꿔쓰기에 적절하죠. 딱딱한 법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얘가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혹시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이 당시의 수능 특강에 BIS 비율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번에 봤던 경제 지문 뭐였죠? 트리핀 딜레마, 브레턴 우즈 체제 맞나? 어쨌든 요거 관련된 지문도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개념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잘 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여러분들이 이제 곧 몇 달 안 있으면 받을 수능 특강을 열심히 개념 정리를 하신다면 수능에서도 큰 도움 받고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